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에 들어서게 된 여성입니다.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막 마치고 돌아와 지금은 화려한 싱글이 되었답니다. 현재는 커다란 병원 안에는 커피숍을 인수해 운영 중인 어엿한 사장이기도 하네요. 사실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자립해 제 명의로 된 커피숍을 차리고 진취적으로 인생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원래 저라면 아직도 시댁의 이유 없는 구박과 무시, 남편의 방광과 은근한 멸시를 고스란히 견뎌내며 여전히 그 악몽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이 4년제 대학을 나온 중산층의 남편과 결혼했다는 열등감에 늘 참고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게 참는 건지도 모른 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치부하며 지내온 삶이 지금 생각하니 너무도 후회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언제까지나 어둡고 냄새나는 시궁창만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인고의 시간이 지나니 한 줄기 빛이 생기더라고요. 제게 어느 날 갑자기 비친 빛을 따라오니 어둠이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길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엔 이혼이라는 커다란 문이 있었고요. 그 빛이 이끄는 대로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니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네요. 누구에게나 빛은 찾아오고 그 빛은 누군가에겐 돈, 누군가에겐 명예,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게 나타난 그 빛은 얼마 전 재회한 제 친여동생입니다. 저와는 이란성 쌍둥이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연도 바로 제가 아주 긴 시간 떨어져 살던 쌍둥이 동생과의 재회 이야기입니다. 불행하고 부당한 결혼 생활을 하던 제가 어떻게 동생과 재회하게 되었고 그 재회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요. 그럼 제 기구하지만 기적 같은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고아였습니다. 버림받았거나 갑자기 부모를 잃었다거나 한 이유가 아닌 5살 때 미아가 된 고아였어요. 제가 미아가 되기 전 조각조각 동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전 자상하신 아버지와 다정하신 어머니, 현명한 부모 아래 태어났어요. 그리고 기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제 곁엔 이란선 쌍둥이 여동생이 함께 있었죠. 처음부터 어머니의 양수를 영양분을 나누며 자랐고 함께 세상에 태어난 여동생은 제겐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이자 가족이었습니다. 보통 이란성 쌍둥이가 그렇듯 한 배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저와 여동생은 참 많이도 달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극적이고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은 아이였던 것에 반해 제 여동생은 발랄하고 용감하고 늘 똑부러졌었어요. 그래서 가끔 둘이 정말 쌍둥이가 맞냐는 의심까지 듣기도 했었죠. 제 희미한 기억 속에 있던 저희 집은 행복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저와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동생은 늘 저를 지켜주었고 저는 그런 동생에게 의지했어요. 동생과 저는 생김새와 체격, 성격도 달랐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목에 큰 점이 있냐 없냐였어요. 전 오른쪽 목에 큰 점이 있었어요. 흐릿한 갈색 점이었는데 동생은 그 점이 없었죠. 전 그 점을 참 싫어했어요. 동생은 새하얀 목을 가졌는데 전 커다란 점으로 반 가까이 덮여 있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제 동생은 절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나중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되어서 언니 목에 난 점 없애줄게. 알았지? 지민아, 꼭이야? 당연하지. 약속? 그렇게 동생은 저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고 저와 자매는 배시시 웃었답니다. 그렇게 참 달랐던 저와 동생이었지만
두 사람의 끈끈한 만큼은 여느 쌍둥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로를 의지했고 함께 했죠.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저희는 또래 친구가 필요 없었어요. 늘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씻는데 어린이집까지 함께 다녔으니까요. 너무 어릴 때 기억이라 선명하진 않지만 제 동생은 어린이집에서도 길에서도 늘 절 든든하게 지켜줬어요. 전 그런 여동생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5월 5일, 저와 제 여동생이 5살이 되던 해 어린이날이었죠. 아직도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 그날, 제 인생을 악몽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발단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부모님께서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조르던 놀이공원에 가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됩니다. 저희 쌍둥이 자매는 전날부터 들떴어요. 당연히 이유는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이었고 너무도 가고 싶었던 놀이동산에 간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와 동생은 사실 밤잠을 설쳤어요. 사실 저희 5살 인생 처음으로 놀러가는 놀이동산이었거든요. 일찍 자야 한다는 부모님의 당부에 저흰 네 하고 대답했어요. 방 불이 꺼지고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사실 저와 여동생은 둘이 꼼지락대며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거기 엄청 큰 회전목마도 있대. 난 완전 무서운 풍선 탈 거야. 토끼반 영석이는 그거 3번이나 탔대. 저흰 곧 가게 될 놀이동산 이야기로 밤을 새웠죠. 그리고 다음 날 저와 제 쌍둥이 동생은 어머니가 미리 사놓으신 색깔만 다른 새 원피스를 입었어요. 지은이는 핑크색, 지민이는 노란색. 어때? 예쁘지? 지민이도 핑크색 공주님 원피스 입고 싶어요. 노란색을 입은 지민이의 입이 볼록 나왔더군요. 늘 절 지켜주고 양보해주던 동생이었기에 전 의젓하게 동생에게 원피스를 양보했습니다. 지민이가 입어. 난 노란색이 더 좋아. 그렇게 저희는 원피스를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꿔 입은 원피스가 저희 자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땐 알지 못했죠. 어쨌든 저희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놀이동산으로 향했어요. 기억에 차가 많이 막혔던 것 같은데 우리 자매에게 그런 건 스트레스거리가 아니었어요. 가는 내내 신이 나서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를 합창하며 신나했죠. 어머니와 아버지도 무척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요. 그날 차 안에서의 행복한 순간은 훗날 외롭고 힘들던 절 지탱해주는 엄청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꽤 긴 시간이 걸려 우리 가족은 놀이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어린이날인 만큼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렸더군요. 아빠가 대표로 긴 줄을 서는 동안 전 동생과 엄마와 함께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간단하게 뭘 먹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안으로 가벼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모님은 놀이동산에 입장하며 저희 둘에게 단단히 당부했어요. 절대로 엄마 아빠 손 놓으면 안 된다. 알겠지? 혼자 걸어가도 안 되고 먼 산 봐도 안 돼? 지은이, 지문이 여기 사람 엄청 많잖아. 여기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영영 우리 못 만날 수도 있어. 무슨 소린지 알지? 네. 저흰 합창하듯 대답했고 부모님은 저와 동생의 손을 각각 잡고 놀이동산 안으로 향했어요. 인산인해였습니다. 모든 놀이기구는 줄을 서야 했고 사람들에 치여 부모님의 손을 놓치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저희 손을 꼭 잡았고요. 제가 엄청 타고 싶었던 회전목마 앞에 도착했어요. 지은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쩌지? 여긴 나중에 다시 올까? 싫어요. 나 이거 꼭 타고 싶단 말이야. 그래? 그럼 좀 기다려볼까? 응. 그렇게 저희는 줄을 섰어요. 저희가 줄을 서 있는데 멀리서 커다란 음악 소리가 들리더군요.
놀이동산 측에서 어린이날 이벤트를 준비한 퍼레이드였어요. 각 캐릭터들이 춤을 추며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순식간에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 인파 속으로 휩쓸린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 엄마의 손을 놓쳤고 저는 인파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너무 갑작스런 상황이라 엄마와 아빠를 부르지도 못했어요. 저는 하면서 가족과 멀어졌고 언뜻 본 마지막 모습 속 어머니의 손엔 저와 똑같은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의 손이 잡혀 있었어요. 차라리 사람이 많이 없던 날이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날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전 가족을 찾아 계속 놀이동산을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제가 길을 잃은지 가족과 헤어진지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 울지 않던 아이인 제가 울지도 않았으니 사람들은 더 몰랐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전 수많은 인파 안을 헤매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어가고 있었고 전 또 사람들에게 휩쓸려 놀이동산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큰 길로 나와 하염없이 길을 떠돌았고 결국 절 발견한 경찰 아저씨들에 의해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걸어주신 유아방지 목걸이는 어딘가에 떨어져 나가버렸고 전 이름 외엔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조그만 아이였죠. 다니던 어린이집과 아파트 브랜드 외엔 주소도 그렇다고 부모님의 전화번호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부모와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전 결국 기관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보육원에 처음 들어간 저는 안 그래도 소극적인 성격에 낯선 환경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원장님과 간단히 이야기한 저는 보육원 아이들 앞에 섰죠. 제가 쭈뼛쭈뼛 이름을 말하고 자리에 앉자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물었어요. 너도 부모님이 너 버렸어? 불쑥 화가 나더라고요. 부모님은 날 버리지 않았고 전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인데 어린 마음에 고아로 취급받는 것이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반박했죠. 아니야, 나 가족 있어.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묻더군요. 어디에 있는데? 집에 있어. 너희 집 어딘데? 그건?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이 어딘지도 모르니까요. 그것 봐, 너도 버려진 거 맞네. 아니란 말이야. 부모님이 나 곧 찾으러 오실 거야. 분명 그래야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맞죠. 부모님은 절 잃어버린 후 미아 신고를 했을 테고 미아들 목록이라도 뒤지셨을 테니까요. 전 그렇게 기대를 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부모님과 지민이가 분명히 무섭고 어두운 곳에서 구하러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또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렇게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기관에 적응해 갔죠. 처음 부모님과 지민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은 곧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긴 기다림이 지속될수록 전 지쳐갔고 결국 어느 순간부턴 가족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전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딘가에 가족이 있지만 찾을 수 없는 상태로요. 그동안에도 전 드문드문 조각난 기억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을 만나볼 수 있게 기억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기억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어릴 적 기억은 점점 잊혀졌어요. 이젠 부모님의 얼굴도 지민이의 얼굴도 가물가물해졌죠. 어디선가 우연히 만난다고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희미해져 버렸어요. 야속하게 흐르는 시간만큼 제 기억도 천천히 옅어지고 폐색되어 갔습니다. 어느샌가 부모님이 절 데리러 올 거라는 기대 또한 서서히 사라졌죠. 전 그렇게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같을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것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처음부터도 소극적이었던 제 성격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또 저의 사춘기는 아프게 절 핥히고 지나갔고 그 예민한 감성에 식기 전 지금처럼 사람들 앞에서 물러서는 자신감 없고 자존감 낮은 아이로 변해버렸어요.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 만 18세가 되었을 때 그나마 저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던 보육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나이였으니 어쩔 수 없었죠. 제 손엔 정착금 500만 원이 덩그러니 있었죠. 제 인생 손에 쥐어본 가장 큰 돈이었지만 사실 사회에 나온 갓 20살이 된 고아에게 500만 원은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전 사실 학창 시절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꽤 좋아서 선생님께선 서울에서도 꽤 이름 있는 대학엔 무난하게 붙을 수 있겠다 하시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제게 주어진 돈 500만 원으론 대학은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그렇다고 대학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겐 돈이 필요했죠.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대학에 꼭 갈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표라도 없다면 살아갈 힘도 희망도 없었기에 막연히 꿍꿍 거렸어요. 그렇게 제 첫 자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대림동에 보증금 100만 원짜리 아주 싼 단칸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처음엔 편의점, 커피숍, 빵집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개씩 시간을 쪼개서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채 120만 원이 되지 않았어요. 최저임금을 받으니 도저히 돈이 모이지 않더군요. 그 돈으론 한 달 방세와 관리비 공과금을 내고 식비만으로도 빠듯했죠. 도저히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대학은커녕 생활도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밤에 학원을 다녔습니다. 컴퓨터 관련 학원이었어요. 그렇게 자격증을 땄고 전 이곳저곳 격리 자리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력서를 낸 한 작은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들뜨고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면접장에는 젊은 여자 한 명과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제 이력서를 훑어보던 여자가 묻더군요. 고아네요? 네? 저 고아는 아니고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려서요. 그게 그거죠. 고아원에서 자란 거 아니에요? 전 또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속으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이 이 회사에 취직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그렇다면 좋은 영향은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고아는 좀 그렇지 않나? 역시나 여자가 힐끔 옆에 앉은 남자를 쳐다보며 묻더군요. 그러자 남자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김대리, 고아가 왜 좀 그런데? 난 생각이 좀 다른데. 간절한 사람이 더 열심히 하지 않나? 그러자 김대리란 여자가 좀 당황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회사에 분실 사고라도 생기면. 그러자 남자가 짜증스럽게 미간을 구기며 김대리의 말을 끊더군요. 분실 사고가 생기면 범인을 찾으면 되지. 그게 고아가 입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김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못된 구석이 있네? 아니, 과장님, 전 그런 뜻이 아니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실례야. 물론 그런 뜻이더라도 실례고. 절 변호하는 듯한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에 울컥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정말 너무 고맙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어요. 고아란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서러웠고
그런 상황에 절 변호해주는 난생 처음 보는 이 남자에게 고마웠죠. 정지은 씨, 면접 결과는 곧 연락드릴게요. 이제 돌아가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은 울었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이 너무 서글퍼서 이런 내가 너무 가여워서 그 여자에게 따지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분해서. 하지만 전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면접 결과를 절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기에 전 다시 일자리 사이트를 뒤졌어요. 이렇게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까지 최종 합격했으니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전 21살의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어요. 당연히 면접관이었던 김 대리님은 절 곱게 보지 않았지만 전 과장님은 저한 정확히 10살 차이가 났고 꽤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해 젊은 나이에 과장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고아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게 성실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알바비보단 훨씬 많은 월급을 쪼개 적은 돈이지만 적금도 했어요. 그렇게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다들 시간 괜찮지? 상무님께서 회식을 제안했고 다들 회식에 참석했죠. 그리고 그 회식 날 술을 조금 드신 과장님이 절 따로 불러내시더라고요. 좋아해요, 지은 씨. 나이 많은 남자도 괜찮으면 나랑 연애 한번 해볼래요? 전 갑작스런 고백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나는 남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우선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연애 경험이 없던 전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러자 과장님이 웃으시며 그러더라고요. 면접장에서부터 마음이 쓰였어요. 지은 씨가 조금 슬퍼 보여서 내가 좀 웃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콩콩 뛰더라고요. 혹시 내 힘든 인생을 누군가에게 기댄다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제 손을 조심히 잡으셨죠. 그렇게 저희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선 비밀로, 그리고 밖에서도 조심히. 그렇게 연애 2년 만에 전 과장님이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전 망설였어요. 대학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죠. 결혼에 제 인생을 걸기엔 아직은 어렸으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론 불안하고 위태로운 제 미래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고아이고 혼자라는 현실은 절 자꾸만 결혼이란 편안하고 안정적인 단어에 안착하고 싶게 했어요. 사실 제게도 기댈 수 있는 가정이 생긴다는 상상을 하자 눈물이 날 만큼 기쁘기도 했죠. 그런데 가장 걸리는 건 역시나 제가 부모 없는 고아 출신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과장님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과장님의 집에선 몰랐으니까요. 결혼 반대나 돌아올 모진 말과 고아를 향한 경멸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상처받고 더 움츠리게 될 것이 뻔한 제 자신이었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을 망설이자 제 마음을 읽었는지 과장님은 뭘 걱정하는지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널 선입견 없이 받아주실 거야. 라며 절 설득했죠. 그리고 순진했던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승낙했죠. 하지만 제 부모가 좋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제 자식에게 좋지 않을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 상견례 날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과장님의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과장님께만 한정으로 좋은 분이셨어요. 이미 제 조건에 대해 듣고 나오셨는지 두 분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절 맞이하셨죠. 전 처음부터 불편한 마음으로 상견례에 임했습니다. 당연히 표정과 행동은 부자연스러웠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시던 시어머니가 과장님이 화장실에 가신 사이 그러더군요. 티가 나네. 제가 놀라 물었죠. 네? 고아로 자란 티가 난다고. 어둡고 소심해 보이고 출신 신분은 못 숨긴다더니 하며 쯧쯧 혀를 차시더군요. 윤수가 좋다고 고집을 부려서 시키긴 했는데 우리 이 결혼 탐탁치 않아. 그건 알아뒀으면 해. 뭐 그래도 가진 게 없으니 말이라도 잘 듣겠지? 그 말은 꼭 앞으로의 시집살이를 각오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으로 절 쳐다보시는 시아버지도 절 멸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어머니도 제게는 너무 버거운 상대였죠. 그때 전 멈췄어야 했어요. 제 자존감을 좀먹고 절 병들게 하는 그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결혼을 밀어붙이는 과장님께 뭐라고 하지 못하고 휩쓸려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미 결혼식장까지 잡은 상황에 결혼을 엎을 용기가 제게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그만두어야 하니 결심이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전 그만큼 자존감이 낮고 진취적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제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진 않았지만 자주 오셨어요. 정말 자주 오셔서 사사건건 모든 것을 간섭했어요. 뭐라도 안 되어 있기라도 하면 애가 근본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걸 하나 제대로 못하네. 하며 다 들리게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죠. 절 대놓고 무시하시는 건 그렇다 쳐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절 시댁에 불러서 청소를 시켰고 음식을 시켰습니다. 김장 때가 되면 무조건 전 불려가서 혼자 모든 일을 다 했죠. 가끔은 어머니 친구들이 오신다고 음식을 시키기도 했는데 한 번에 10대여섯쯤 되는 손님을 혼자 쳐내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했고 심부름을 도맡아 해야 했죠. 넌 괜히 밖에 얼쩡거리면서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부엌에 있어. 어디 창피해서 내놓을 수가 있어야지. 전 그렇게 혼자 부엌에 갇혀 시어머니가 음식을 주문하면 요리사처럼 음식을 해다 바쳤습니다. 그런 일들은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 길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있었고 전 어느 순간 그게 못 배우고 부모 없이 자란 고아이기에 당연히 겪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던 때가 편했어요. 의지할 곳 없고 외롭고 두려웠지만 그땐 그래도 이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몸도 고되고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전 아이를 2번이나 유산했고 그 과정에 전 더 죄인이 되어갔죠. 박복한 팔자라 그런가? 애도 자꾸 떨어지고 대체 넌 제대로 하는 게 뭐니? 아이를 잃은 아픔을 느낄 사이도 없이 전 폭언을 견뎌야 했어요. 처음엔 남편 몰래 절 구박하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제 대놓고 남편 앞에서 절 면박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우습죠? 처음엔 그렇게 절 감싸고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의 말에 동의하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2번이나 유산하고 나니 제 팔자 때문이라는 시부모의 말에 동의한 것도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반감과 무관심에 방치되어 저의 결혼 생활은 점점 지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번에 선을 받고 조건이 아주 좋은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었죠. 대학도 못 나온 고아 며느리를 부끄러워하던 시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인사 온다고? 시어머니가 묻자 시동생이 이번 주 주말에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절 쏘아보시며 그러더군요. 들었지? 잘 준비해라. 맨날 그놈의 한식만 하지 말고 좀 고급스러운 걸로. 하시더니 또 혀를 쯧쯧하며 절 아래 위로 훑으시더군요. 하긴 음식도 먹어봤어야 하지. 동서간의 수준 차이가 나서 큰일이네 아주. 그렇게 주말이 왔고 전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새로 들어오는 가족의 모든 시댁 식구들은 들떴죠. 그리고 전 그날도 부엌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소리를 들으니 예비동서가 온 것 같았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이야기 많이 들었네. 이리 와서 앉아요. 시어머니 입에선 처음 들어보는 고상한 말투가 나왔습니다. 밖이 시끌벅적 하더군요.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전 황급히 음식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그래도 손아래 동서가 들어온다는데 저도 인사를 해야겠다 싶었죠. 모든 식사 준비를 다 마친 후 제가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고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온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넌 그냥 부엌에 있어. 어딜 나와서 초를 치려고? 하며 음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우리 의사 선생님 입맛에 음식이 맞을지 모르겠네. 이어 부엌을 나가신 시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더군요. 전 손에 앞치마를 꼭 쥐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눈물이 핑 돌더군요. 지금까지 전 한 번도 저런 따뜻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서럽기도 하고 부엌에 갇혀있는 신세가 너무 가엾기도 하고 전 그렇게 눈물을 닦으며 부엌 귀퉁이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형님 되실 분이세요? 밝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전 고개를 돌렸고 그곳엔 화장실을 가려던 길, 절 발견한 예비동서가 서 있었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희의 동공은 함께 커졌습니다. 예비동서는 떨리는 눈동자로 제 목덜미에 난 커다란 점을 확인했죠. 그리고 언니? 절 향해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지민이니? 언니가 왜 여기 있어? 확실했습니다. 어릴 때 잃어버린 제 쌍둥이 동생 지민이었죠. 저흰 한눈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떨어져 지냈지만 한 배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태어난 쌍둥이였으니까요. 갑자기 눈물이 벅차오르고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지민이는 그런 저를 부축했죠. 언니! 그렇게 지민이가 놀라 큰 소리를 지르는데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는 안도감은 잠시 갑자기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민이가 제 동생이란 걸 시댁 식구들이 알면 지민이까지 무시할 것만 같았거든요. 전 황급히 지민이의 손을 막았어요. 지민아, 쉿. 일단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가고 우린 둘이 따로 다시 만나자. 어? 왜? 그럴 이유가 있어.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그렇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지민이가 다시 자리로 돌아간 후 저는 부엌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구하라는 이유로 받았던 핍박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몰려와 절 덮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전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민이에게 연락을 취해 당장 다음 날 약속을 정했죠. 그렇게 20여 년 만에 서로를 마주보고 앉게 된 쌍둥이 자매는 말없이 계속 울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었고 한편으론 서글펐죠. 한참을 울던 지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날 내가 옷 바꿔 입고 싶다고 고집만 안 부렸어도 잃어버린 건 언니가 아니라 나였을 텐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 지민이는 그날 제가 노란 옷을 입고 있어서 노란 옷을 입은 아이와 절 엄마가 착각해 손을 잡고 다녔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전 물었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응, 오늘도 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거 겨우 말렸어. 일단 내가 먼저 언니랑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지민이는 그러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절 잃어버리고 바로 가족은 경찰서로 향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접수된 미아 목록에서 전 없었다고. 아마도 어린이날이고 미아가 워낙 많이 발생했던 탓에 운 나쁘게도 제 자료가 누락된 모양이었어요. 저를 잃어버린 가족들은 악몽에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저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 확인하고 공화원도 뒤졌지만 절 찾을 수 없었다고요. 시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절 잊은 적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더군요. 나 의사가 된 이유도 언니 목에 난 점 내가 없애주겠다고 했던 약속 지키고 싶어서야. 언젠간 만나게 되면 꼭 그 약속 지켜주고 싶어서.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고 다시 울었죠. 지민이가 묻더군요. 언니는 어떻게 지낸 거야? 지금 결혼한 거 맞지? 전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말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당한 구박과 멸시도 모조리 일렀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난 네가 시집 안 왔으면 좋겠어. 정말 여긴 지옥 같아.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지민이는 분노에 찬 얼굴로 그러더군요. 나도 결혼 안 할 거니까 언니도 이혼해. 뭐? 갑작스런 말에 전 화들짝 놀랐어요. 이혼이라니. 전 전혀 생각도 못한 단어였거든요. 언니 남편이고 시부모고 내가 진짜 가만히 안 둬. 이혼하고 언니 새삼 살아. 지민이는 어릴 적 당차던 성격 그대로였어요. 전 당황해 어버버했고 그런 제 손을 지민이가 꼭 잡더군요. 언니, 이제 진짜 언니 삶을 찾자. 그런 쓰레기들에게 벗어나자 우리. 그 말이 빛 같았어요. 정말 어두컴컴하던 제 인생에 찾아든 한 줄기 빛처럼 절 찬란하게 비춰줬어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짧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지민이는 기꺼이 제 손을 힘껏 잡아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가족이 제 손을 잡자 태어나 처음 용기란 것이 생기더군요. 지옥 같은 시댁과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기회. 전 그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로 저희 자매는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 기억 속 그대로셨지만 무척 늙으셨어요. 절 잃어버렸다는 슬픔과 죄책감이 그들을 20여 년간 괴롭혔을 테니 당연히 그렇겠죠. 저희 가족은 정말 하염없이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들으며 함께 격분했죠. 전 처음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락하고 행복한 제 친정집을 떠나 지옥 같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더는 갈 이유도 없었죠. 밤새 남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모조리 무시하고 전 정말 오랜만에 아주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재회를 나누고 전 다음날 지민이의 손에 이끌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아이가 없으니 이혼은 빨리 끝날 거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전 곧바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고 남편에게 퀵으로 보냈어요. 이혼 합의서를 받은 남편은 뒤집어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바람 났어? 어디서 이혼이란 말을 꺼내 감히? 전화로 질러오는 윽박에 전 화가 버럭 났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왜? 고아는 이혼도 먼저 하자고 하면 안 돼? 감히? 고아가 당신한테 그래서 화가 나? 난 이 이혼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 잘 듣던 아내가 갑자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질 않나, 외박을 하질 않나.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진 건 남편만이 아니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도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전 전화를 받았어요. 너 미쳤니? 이게 고아인에 거두어줬더니 뭐? 이혼? 결초보은에도 모자랄 파네? 결초보은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도 그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결초보은은 그쪽이 해야죠. 내가 당신들 입에 넣어준 음식이 얼마큼인데 내일 시댁으로 갈 테니까 그때 이야기해요. 시댁으로 가자는 건 지민이의 의견이었어요. 지민이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아들 결혼 파탄 나는 꼴 눈앞에서 보여줘야지 였습니다. 저희 자매는 다음 날 시댁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이 사준 비싼 투피스를 입고 지민이와 함께 당당하게 시댁으로 걸어 들어갔죠. 처음 문이 열리고 절 확인한 시부모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추레하게 하고 다니던 며느리가 멋지게 빼입고 나타났으니 그럴만도 했죠. 너, 이게, 너 정말 팔엄났니?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와 함께 제 뒤에 서 있던 지민이가 등장했죠. 안녕하셨어요? 그리 방구 듣자 시어머니는 너무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 네가 왜? 라며 말을 더듬으시더군요. 저희 자매는 성큼 시댁으로 들어섰어요. 마침 남편과 도련님도 와 있더군요. 지민이는 시댁 식구들을 가만히 하나하나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벌레들이 다 모여 있네.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지민이의 갑작스러운 말에 시댁 식구들의 눈이 커졌죠. 뭐라고? 너 미쳤어? 한마디씩 뱉는데 지민이가 딱 말을 자르며 그러더군요. 미친 건 니네들이지. 고아라고 내 언니 구박해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희 자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말 당당하게요. 그리고 지민이가 그러더군요. 고아라는 이유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려먹고 당신들이 인간이야? 하긴 인간이 아니라 벌레지. 잘 들어. 너희가 우리 언니 골수까지 쪽쪽 빨아먹으면서 부려먹은 만큼 내가 너희 골수까지 빨아서 재산분할 받아낼 테니까 각오해. 아, 그리고 당연히 너희처럼 못 베어 처먹은 것들과 가족될 생각은 없고. 그렇게 말한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방긋 웃더군요. 가자 언니, 여기는 오물 냄새가 너무 난다. 그렇게 전 지민이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왔습니다. 정말 속이 후련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의 못 씹은 표정이 떠올라 저흰 깔깔대며 웃었죠. 그렇게 전 정말 골수까지 빨아먹진 못했지만 정말 좋은 조건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절 고아라고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은 참 악재가 겹쳐도 잘 겹쳐서 시아버지가 투자한 가상화폐가 99%까지 떨어지면서 무리하게 한 대출이 터져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 지민이가 근무하는 병원 1층에 커피숍을 냈고요. 언니, 이 점 지우자. 지민이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전 웃으며 말했어요. 널 다시 찾게 한 점인데 절대 안 지울래. 그렇게 전 가족을 다시 찾았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전 시댁 욕을 하려고 쓰기 시작한 사연이 제 인생 한탄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참 고아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어둠의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사연을 쓰며 돌이켜보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긴 왔네요. 아, 저 그리고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제 커피숍에 물류를 납품해 주시는 업체 사장님인데 저한 동갑이에요. 제 인생 두 번째 연애가 시작된 겁니다. 제 기고하게 꼬였던 인생은 제 동생을 만나는 덕에 이렇게 원래의 길을 찾았고 전 몰라보게 밝아졌어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제 인생 2막 많은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